이른 아침 애타는 목소리로 실종 신고 한 건이 들어옵니다. 전날 외출한 남편이 귀가하지 않는다며 아내가 다급하게 실종 신고를 한 건데요. 실종자는 50대 남성으로 부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습니다. 전날 저녁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돼서 다음날 병원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시각까지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종된 의사가 가정에 불화도 없었고 이전에 가출 이력도 한 번도 없었고 거기다가 성실한 의사분으로 뭐 무단결근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다 싶어서 실종자 행적 추적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실종팀에서 저희 실종팀에서 확인을 한 게 실종자가 집을 나간 저녁 8시경에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 나가서 인도로 향한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CCTV에 있는 인도에서 실종사의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단락이 된 거죠. 저는 하늘로 솟지 않는 이상 그 인도 밖 차도로 가는 차량을 탔을 가능성이 제일 높았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다. 주거지 앞에 도로용 CCTV에 그 시간대에 지나간 차량을 모두 확인해보고 집 앞 CCTV에서 사라진 인도까지 거리를 계산하면 약 한 15분 정도? 네. 저녁 8시부터 8시 15분까지 지나간 차량을 모두 다 확인했고요. 일일이 전화를 해서 그곳에 왜 갔는지, 혹시 실종자를 태운 적은 없는지, 실종자를 아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수상한 차 한 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 대 발견했어? 흰색의 중형 세단 차량이었는데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자기는 그 동네에 간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빌려준 게 아니고 아니에요. 번호를 돌려줍니다. 쌍둥이 번호판이죠. 어? 똑같은 차종에 똑같은 번호판을 가진 쌍둥이 차량이었습니다. 아예 없는 번호판을 막무가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똑같은 차종의 번호판, 똑같은 차량을 조작하는 치밀함을 보고 진짜 차주는 알리바이가 다 확인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실종자를 데리고 간 건 확실하다. 아니면 같이 뭔가를 꾸미거나 실종자가 잘못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이렇게 보고 이 차량을 역추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게 이게 아까 이제 하얀색 차였다고 했잖아요. 저게 쌍둥이? 네. 해당 차량이 쌍둥이 번호판을 단 그 문제 차량이고요. 그 차량에서 한 사람이 내리는 게 보이죠? 이분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실종자가 집에서 나서기 1시간 전 양산 지역의 한 번화가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그리고 어딘가로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전화를 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잠시 후에 여성이 들린 곳은 다름 아닌 한 제과점. 그곳에서 뭔가 찾는 듯 하더니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케이크 가게에 방문해서 케이크를 구매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아이고 헛다리를 짚은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네. 그런데 이 여성이 어느 순간 네.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여성이 케이크를 사고 약 20분 뒤에 다음 CCTV 화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케이크를 손에 든 긴머리 여성이 그 시간대에 CCTV를 다 뒤져도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은 볼 수 없었고요. 케이크를 사갖고 나가는 저 긴 머리의 여성만 발견을 한 거죠. 형사님들은 역시 예리하시게 어떤 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자, 화면 속에 케이크를 드는 여성을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번호판을 조작한 문제의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가발을 쓰고 환복을 했을 뿐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걸음걸이가 팔자 비슷하네. 그런데 앞발은 딱 뻗는 팔자 걸음을 걸으시네. 그리고 진짜 동선도 좀 이상한 게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나갔는데 다시 이렇게 가.
실종 전날이 실종된 의사분의 생일날이었고요. 그리고 실종 직전에 의사와 이 여성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실종자가 이 여성을 만나서 같이 사라졌을 것이다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 가족들은 처음 보는 여자라고 했고요. 신원을 조회해 보니까 한 40대 여성으로 확인됐는데 네. 실종자와는 주식을 공동 투자했던 사이였고 그 최근에 이제 그 투자했던 게 실패하면서 두 사람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그 사실까지 확인됐거든요. 이때부터는 저희 수사팀에서는 범죄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케이크를 산 뒤에 실종자를 태운 여성의 차량 동선을 끝까지 추적을 했죠. 이 여성이 실종자를 태우고서 부산과 양산시 일대를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게 확인이 됐고 그 시각이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약 3시간가량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양산을 가는 데는 요즘에 한 40분이면 가지 않나요? 네, 40분에서 1시간 정도. 1시간 안에 네. 충분히 가는 거리인데 맞습니다. 정확하게 3시간을 차에서 계속 했다. 그게 좀 의심스러운데. 정확하게 저는. 지적하셨습니다. 그 차량을 추적하는 동안 여성의 경우는 한 번씩 차에서 내리는 보신 모습 같이 포착이 됐는데 실종자는 차에서 단 한 번도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못할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는구나를 직감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죠,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우리 형사님들이 차량 추적을 끊임없이 해가던 중 밤 11시가 다 될 때까지 멈추지 않던 차가 드디어 한 장소로 들어가는 드디어 거를 3시간 만에. 포착하게 됩니다. CCTV를 이제 화면을 핸드폰으로 찍으신 거예요. 아, 자, 저 차량이. 저 차예요? 네, 저 차입니다. 차량이. 하얀색. 외져 보이는데 어디 가는 거지? 자, 어디론가 가는 거를 포착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약간 뭔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네. 나죠? 이쪽으로 꺾어야 되거든요. 가면서 봐. 끝가 불빛이 보여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없어진 다음에 이쪽으로 보여야 돼. 안 보이잖아. 차량이 들어간 곳은 현장에 직접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죠. 해보니까 시골의 한 작은 마을이었고요. 실종자의 주거지와는 대략 한 30km 이상 떨어진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차량이 시골 마을로 들어가긴 갔는데 여기가 워낙에 이제 외진 곳이고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그 흔한 방범용 CCTV도 없고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고장이 난 상태였던 거예요. 결정적일 때 고장나죠. 그렇죠. 이게 다시 답보 상태로 접어드나 싶었는데 우리 문나린 형사님이 기가 막힌 거를 발견을 합니다. 혹시 그 마을 쪽에 목격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그 대대적인 탐문을 했고요. 네. 그러다가 마을과 한 600m 떨어진 농로에서 CCTV를 발견하게 된 거죠. 마을이 산비탈에 있다 보니까 아 이거다 싶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산비탈에는 마을 전경 CCTV가 있었구나.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외진 마을이다 보니까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보이는 불빛이 마을로 올라가긴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혹시나 차에서 누가 내려서 뭘 하는지 이런 건 전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무성 형사님은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네. 가만, 밤에 안 보이면 낮에 보면은 안 되겠나? 예, 그렇게 밤이 아닌 낮에 다시 그 농수로 CCTV 있는 위치에 수십 번을 갔죠. 마을이 너무나 훤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낮에 밤에 비슷한 크기로 각각 사진을 찍어서 혹여 보면 차량이 이동했던 동선을 차량이 머문 위치를 특정할 수 있게 아, 그치. 그걸 밝게 볼 수 있는 거지. 농수로에 있는 이 지금 보이는 CCTV가 마을 건너편에 농로에 설치되어 있던 유일한 CCTV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마을 불빛이 보이는 곳에는 불빛 외에는 누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CCTV를 재현해 본 거죠? 재현했죠. 마을 입구 가로등 밑에 그 도로 진입로부터 차가 올라가는 게 포착이 됐고 마을 중앙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산 쪽으로 가서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차가 라이트가 있으니까. 예, 라이트가 따라 올라가죠.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서 세 포인트에 불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 세 포인트를 저희들이 범행과 관련 있는 장소라고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저기가 입구예요? 네, 저기 있고 저쪽에 범행 현장이었습니다. 낮에 보니까 지금 길도 다 보이고 네. 차 올라간 지점도 똑같이 재현을 하고 있죠. 또 지금 잘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네네. 낮에 사진을 포기해서 그렇죠. 대조를 했죠. 올해 머문 지점으로 저렇게 1, 2, 3번 총 3군데를 추렸고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죠. 이렇게 세 군데 장소로 추려내셨죠. 그런데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보시다시피 세 군데 모두 돌이 굉장히 많은 야트막한 야산입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뭐가 나올 게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대체 여자와 실종자는 여기서 1시간 이상을 뭘 했을까 고민에 빠졌죠. 그때 제가 눈에 뭔가 딱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지? 일단 뭐 컨테이너 있고 자갈 마시고 이렇게. 돌 있고 이건 뭐예요? 캔이구나, 캔. 음료수 캔. 잘 보시면 네. 땅 위에 흙과 돌이 굉장히 메말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 깡통이 불구스름하게 산화된 깡통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산화가 됐다는 건 이제 녹슬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비 맞았고.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캔이 산화되려면 비를 맞고 오랫동안 산소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만 이게 녹이 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은 표면의 땅이 지금 완전히 말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산화된 깡통이 거기에 버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캔이 밑에 어디 들어있다가 나온 거예요. 땅 속에. 그러면은 저게 땅 속에 있는 게 최근에 나왔다는 거죠. 최근에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아니길 바랬지만 팀장 이 얘기를 듣고 저희도 확신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실종자가 실종되는 그날 여자가 땅을 팠고 그 안에 묻었을 수도 있다. 그때 주민으로부터 중요한 제보는 저희가 하나 받게 됩니다. 며칠 전 포크레인이 와서 정확히 그 깡통이 발견된 지점을 팠었다. 근데 땅이 가해자의 개인 땅이 아니라면 땅 주인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 주인도 혹시 이 사건과 관련이 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형사님들은 포크레인 기사를 먼저 찾아 나섭니다. 제가 포크레인 기사를 찾았는데 그 산 계곡에 한 얼마 전에 비가 크게 와가지고 그걸 수습하느라 포크레인 기사들이 많이 왔었다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사님들을 먼저 한번 탐문해보자 싶어서 이제 전화를 다 했어요. 얼마 전에 그 해당 땅 주인한테 그 꽃나무를 심을 거니까 가로가 1m, 세로 1.2m, 깊이 한 1.2m 정도로 땅을 파달라고 이제 의뢰했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 형사님들이 바로 땅 주인을 수소문해서 땅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포크레인이 뭐 그 작업한 게 있다 해가지고 예. 그 왜 나무를 안 심고 그 뭐 덮어놨던데 혹시 그 사장님 덮으셨어요? 예, 토요일 날 갔다가 예. 한 11시 반 정도 갔다가요. 예, 사장님 잠깐만요. 저희도 요 강력 팀장님 좀 바꿔드릴게요. 네. 부산검정서 강력이 팀에서 정병감입니다. 입니다. 예. 그 부위를 조금 봐봐도 될는지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거기 작업하시는데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네네. 돌은 다 파내도 되고요. 네네. 다시 메꿔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그 하루 종일 메꿔 놨기 때문에. 아, 하루 종일 하셨기 때문에. 예, 그거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 그래서 파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형사님들께 뭔가 적극 협조하는 그런 느낌이죠. 네. 저는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이 시점에서 뭔가 앞뒤가 안 맞고 막막해지면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을 하거나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한번 툭 던져보는 편인데 터닝포인트, 전환점이라고 하죠. 아, 터닝포인트 올 때가 왔구나 싶어서 전화를 제가 넘겨받았습니다. 우리 사장님과 뭐 제가 수사 책임자로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혹시 나이는 79년생이고 씨를 아십니까? 예? 여자분인데 씨는 이름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어떻게 아시죠? 거기도 그 전에 한 5, 6년 전에 네.
우리 같이 배드민턴 운동하다가 만났었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한 1m 이상의 깊이를 파야 된다고 해서 포크레인을 불렀던 거고요. 네네네. 그분 뭐 하시는 분인지 아시는가요 혹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처음에 제가 전화를 넘겨받고 터닝 포인트를 잡은 게 자기가 봤던 것처럼 이야기를 다 하는데 맞아요. 예. 다르네. 그 여성 때문에 경찰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예상 못한 것 같아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여성과의 관계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관계였고, 지금 땅이 문제가 아니고 그 여자 때문에 뭔가 지금 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불안함이 확 온 거구나. 그쵸. 그 처음에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서 땅을 팔 때는 그 땅 주인하고 여성이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땅을 다 파놓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뭐 오기로 했던 꽃나무가 취소됐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또 그 여성하고 그 자리에 가서 다시 땅을 원상복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당신 땅 밑에 실종자의 시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니까 대뜸 땅 주인이 잘못 짚으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 여자가 직업이 변호사이고 사람이 워낙 착하고 순수해서 절대 나쁜 짓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100% 형사님이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좀 쫄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만큼 추적을 해서 CCTV를 거기까지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팀장님은 쫄렸을지 몰라도 저희는 팀장님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때가 실종 10일째 접어드는 시점이었는데 흔히 실종자의 생활 반응이라 하죠.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여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뭐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피해자를 찾는 발굴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우리 팀원들이 했던 수사, 찾아낸 자료 이런 팀원들을 믿고 서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당장 땅을 봐봐야 되겠다 하니까 서장님이 네 그 안에 있는 거 100% 확신하나? 제가 잘못 짚은 걸 수도 있다 생각은 했지만 뭐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장님께 확신한다 말하고 땅을 파러 갑니다. 현장에 가서 땅을 팠어요. 자, 거기서 뭐가 나왔을지. 아까 그 땅 깡통 있던 자리는 과학수사대까지 같이 왔던 상황이죠. 와 크네. 와, 돌이 너무 꽉 박혔다. 돌이 너무 많아서 저희 형사 우리 팀원들도 같이 돌을 하나씩 다 드러냈습니다. 혹시 뭔 안 밑에 시신이 있으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나왔어요. 천천히 이제 살 걷어내봐. 이제 손으로. 손으로 해라, 손. 옷 아이가 혹시? 바지나 되겠구만. 맞네. 곧장 여자를 찾아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부인하고 오히려 놀란 표정이죠. 자기가 행사가 왜 왔지. 그러다가 CCTV랑 시신까지 다 확인이 됐다고 하니까 살인을 했고 시신 안매장까지 다 시인을 했습니다. 그 여자와 피해자는 주식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였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고 하고요. 그러던 중에 의사가 투자하라고 맡긴 돈 중 1억 원 상당을 여자가 생활비로 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쓴 돈 내놔라. 안 내놓으면 너희 남편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살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까지 공범이 있다 없다에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가졌던 게 맞죠. 그런데 저희들 현장 수사를 했던 팀에서는 혼자 가능했다고 봤죠. 부검 결과 그 약을 먹인 음독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웁니다. 예. 그리고 뒷좌석에 가서 미리 준비한 빨랫줄로 예. 질식시켰는데 그거는 피해자의 진술하고 사인이 일치했습니다. 여자는 단독 범행이었던 걸로 결론이 났다고 해요. 현장 검증에서도 이 부분이 증명이 됐다고 하는데 볼까요? 저 차, 저 장소입니다. 현장 검증하고 있는 사진이죠. 머리 바지에 목을 같이 묶어버리죠. 땅 어떻게 메꿨지? 아 혼자 어느 정도 메꿔놨구나. 시신만 안 보이게 덮어놓고 그다음 포크레인. 포크레인으로 다덮게 만드는 거지. 현장에 예. 허락을 받고 우리 시신을 파는 현장에 왔었습니다. 왔고 그 순간까지도 아니랬고 시신이 나오고 실종자를 찾고 나서 거의 주저앉다시피 할 정도로 망연자실했습니다. 여자의 주변인들을 수사할 때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그럴 리 없다. 너무 순진한 여자라서 형사님이 잘못 짚은 거다. 그 당시 저 범행에 사용된 이동했던 차량도 빌린 거 있는데 쌍둥이차. 예. 자초증 이적을 했거든요. 여기 하니까 그분도 그럴 리 없다. 사건 지인들 휴대전에 여성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뭐 순수, 천사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아니 이 여자분 변호사는 맞아요? 아까 변호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었어요? 그것도 아니 거짓말이에요. 그래 아니지. 거짓말이었어요. 직업도 전부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무직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정말 소름 돋았던 게 네. 피해자 시신을 확인했을 때 왼쪽 엄지 손가락에 빨갛게 물이 들어 있었거든요. 딱 의사를 묻은 다음 날 아침 여성이 다시 암매장 현장을 찾아가서 20분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시신의 손을 꺼내서 손도장을 찍고 갔대요. 포크라인 작업하기 이전에 자기가 묻어놓은 곳만 이렇게 해서 손을 꺼내서 지장을 찍었대요. 아침에. 아침에. 다음 날 아침에. 다음 날 아침. 자신과 피해자가 함께 주식에 투자를 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 예. 가족들한테 갚아야 하니까 그렇죠.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근데 보통 오른쪽을 지장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근데 왼손이란 말이죠. 왼쪽으로 누워 있었거든요. 이 손이 먼저 나와서 오른손 못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아 다급해서 그냥 찍었구나. 다급해서 몸은 다 못 꺼내고 네. 그러니까. 손 부위만 들어 올려서 왼손 손도장을 찍고 나온 겁니다. 와 대단하다. 자 이렇게 지장을 찍고 다시 묻고 다음 날 땅 주인과 함께 와서 포크레인을 불러서 완전히 땅을 메꾼 거죠. 그리고 그 여자분이 그 피해자를 만난 날 구입한 케이크 있잖아요. 범행이 끝난 뒤에도 그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가져갔거든. 부산에서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식 공동 투자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자, 때는 2014년 4월 13일입니다. 실종팀에 신고가 하나 들어오는데요. 신고자는 사위분이셨고요. 장인 어른이 갑자기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고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실종자는 70대 이 씨였는데요. 수십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로 현찰로 8억 정도는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땅과 건물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럼 더 불안하잖아요.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것만으로 실종 신고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연락이 이제 안 되니까 사이가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장인어른은 온데간데 없고 주장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었더랍니다. 평소 장인어른은 차를 굉장히 반듯하게 세워놓으시는 분인데 차가 삐뚤게 세워져 있는 데다가 차가 3분의 2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된 게 아니라 휙 해서 그냥 주차를 대충 하고 말았다. 주차가 와중에. 그쵸. 자, 그래도 우리 실종팀이요. 집안을 살펴봤는데 한 가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수상한 점? 이 씨 집이 워낙 큰데요.
돈이 많다 보니 집에 CCTV를 여러 대 설치해놨거든요. 그래서 CCTV를 확인하다 보니까 본체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이상하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씨를 찾기 위해 주변 탐문을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씨에게 10년 가까이 되는 50대 내연녀가 아랫마을에 사는데 그 집에 갔거나 아니면 그 여성이 알지 않겠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탐문과 동시에 이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는데요. 이 씨 휴대전화가 파주 일대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강남도 가고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뜨는 위치가 파주의 한 아파트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내연녀의 집이었어요. 지금부터 이 내연녀를 저희는 이제 신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팀이 바로 신 씨를 만나러 갔는데요. 경찰입니다. 이 씨가 지금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확인 중인데요. 저 문 좀 열어주시죠. 그때 신 씨가 문 너머에서 대뜸 영장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실종팀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제 생각을 하고요. 네. 신 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의 CCTV를 전부 확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씨가 드나드는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실종팀 방문 후에 이 씨가 친구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자로요. 나 지금 여자친구랑 있으니까 형사들한테 나 그만 찾으라고 얘기 좀 해주라 이러더랍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뭐 경찰한테 저 이 씨인데 저 찾으셨다면서요? 사실 여자친구랑 있으니까 괜히 수고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닙니다. 저 사다십니다. 아니면 친구한테 나 사실 여기 있다 하면 될 이유를 냄새가 좀 납니다. 많이 나죠?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그렇죠. 이 씨 금융조회도 했는데 실종 신고 들어오기 전날 동네 은행에서 신용카드로 1,400만 원을 인출을 했더라고요. 이 모든 게 지금 다 이상하죠. 그래서 은행 CCTV를 확인했는데요. CCTV를 확인한 이후부터 강력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이 씨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돈을 돈을 찾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 정도 되면. 웬 여자더라고. 혹시 그 내연녀. 신 씨? 내연녀? 그렇죠. 50대. 신 씨? 그렇죠? 내연녀 신 씨는 50대였잖아요. 네. 그런데 은행 CCTV에 찍힌 사람은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뭔가 의심이 많이 되죠. 예. 근데 어떻게 그 20대 여자가 누군지를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20대 여성이 돈을 찾아서 600만 원을 어떤 계좌로 바로 송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좌의 주인을 확인했더니 그 50대 신 씨다. 20대 미국 국적을 가진 일본 여성이었습니다. 뭔가 확 지금 넓혀졌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야, 이건 모르겠다. 일본인 여성을 하나코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하나코. 좀 이제 지칭하기 쉽게. 네. 자, 형사님들 일단 그 계좌의 주인인 하나코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미 해외로 출국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강력 사건으로 전환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아,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럼? 근데 비행기 티켓을 왕복으로 끊었더라고요. 네. 며칠 뒤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정이라서 아무래도 여행 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코는 입국하는 날 맞춰서 잡기로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수상한 행동을 보였던 그 신 씨의 아파트 CCTV. 네. 그걸 다시 확인하기로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어차피 CCTV 봐도 다 이 씨가 없었다고 이 그랬잖아요. 씨가 드나드는 행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아까 하셨는데. 처음에 신고가 13일에 들어왔잖아요. 네. 실종팀에서 이 씨가 언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으니까 신고 하루 전인 12일까지만 CCTV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가 그 전날까지도 확인을 다시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신 씨 집 인근에서 이 씨 휴대전화 위치가 마지막으로 잡혔으니까. 네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형사님들이 엄청난 장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상황이었는데요. 네. 덩치 큰 남자 3명이 차에서 내리는데 네. 남자 한 명이 그냥 낑낑대더니 차에서 뭔가를 내렸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민 갈 때 쓸 법한 그 큰 가방, 가방을 내려오더라고요. 이제 얘기 안 해도 우리 알 것 같아요. 오래돼가지고 느낌이 안 좋아. 알아가지고 이게 그래서 그 남성들이 어디로 가는지 CCTV로 이제 쫓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더니 그 신 씨가 살던 그 층에서 딱 내리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연녀 신 씨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영장도 챙겨서 갔습니다. 왜냐면 또 아까 영장 들고 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집이 한 50평이 넘는 아파트였는데요.
거실부터 발 디딜 틈 없이 명품 가방, 옷들이 쫙 널려 있는 겁니다. 보니까 박스를 안 뜯은 새 것도 수두룩했고요. 그 옷을 헤집으면서 방으로 들어갔더니 방 안에 명품 도자기, 그릇 이런 것들도 가득했어요. 무슨 만물 가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그 신 씨가 뭐 이런 장사를 하는 분이셨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궁금해서 파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전부 다 자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물건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중요한 건 이 씨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씨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안방에서 이 씨의 운전면허증하고 신용카드 3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납치 혐의로 신 씨를 바로 체포하고요. 경찰서 데려왔죠. 그리고 신 씨한테 이 씨 어딨냐라고 물었는데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신 씨가 누군가를 시켜서 납치에 갈치까지 하고 이 씨를 죽여 시신을 유기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씨 집부터 다시 수색했습니다. 이 씨가 이제 낚시가 취미해서 집에 커다란 낚시터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이야, 개인 낚시터가 있었어요? 그것도 놀랍네요. 낚시터 하나가 개인 거였다는 것도. 개인 낚시터가 있었다면 진짜 부자긴 부자였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시신을 빠뜨렸나 싶어서 이틀 동안 그물을 다 뺐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이 CCTV를 분석하던 팀에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그 이민 가방을 차에서 내렸던 그 일당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덩치? 3명. 그들을 잡은 겁니다. 납치범들이 타고 온 차량 번호가 CCTV에 잡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차량 번호를 조회해 보니까 렌트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에 렌트한 사람을 찾아내서 잡았죠. 그리고 이제 렌트한 남성의 개인 차에서 청테이프랑 노끈, 심지어 이 씨의 집에서 사라졌던 CCTV 본체까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일단 내연녀 신 씨가 있고 돈을 찾아서 송금한 20대 일본인이 있고요. 그럼 또 납치범도 3명이나 세 명이나 있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렌트한 남성이 진술을 하는데 자기는 차만 빌려줬고 납치를 한 건 다른 애들이다 이러더라고요. 빌린 차를 넘겨준 사람밖에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이제 차를 돌려받았는데 업체에 차를 반납하려고 보니까 차 안에 이상한 게 있어서 급히 자기 차로 이제 옮겨둔 게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남성을 또 박 씨라고. 네. 야, 하나 박 씨가 또 나와요? 하나 거부터 신씨, 박씨, 야, 엄청 나오구나. 형사님이 그 박 씨의 신원을 확인해서 조회를 해봤는데 네. 얼굴이 낯이 있더라고 합니다. 에? 낮이 이거요? 뭐지? 신신의 집으로 가방을 옮긴 남자 3명 중에 1명이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박 씨랑. 그 박 씨가? 네. 그래서 박 씨를 체포하고 진술을 받아서 다른 이제 납치범 2명도 순차적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3명이서 이제 공통으로 진술한 내용은요. 이 씨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으면서 차에서 내리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 씨를 덮쳐서 자신들이 타고 간 차에 태웠다고 했고요. 네. 팔다리를 노끈을 묶고 네. 눈과 입에 청테이프를 붙여 제압한 후 가방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신 씨의 집으로 향한 거죠. 아 그러면 뭐예요? 신 씨가 이제 이 씨를 납치하려고 요 일당들을 끌어들인 겁니까? 하나꼬가 나오고 또 렌트카가 나오고 납치범 5이에요. 그렇죠? 이 씨 납치극. 여기에 가담한 사람이 5명이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납치범 중 1명이 자기가 아는 사람도 같이 했는데 그 사람은 감금당한 이 씨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놈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도 교대로 감시했다고요. 네? 야, 이거 뭐 그냥 꼬리에 꼬리를 정말 물고 가네요. 그러면 복잡하네. 이 사건에 대체 몇 명이에요? 대체 몇 명이 연루가 된 거예요? 납치에 감시한 놈들만 해도 총 10명이었습니다. 이 10명이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보니까 유흥업소 직원, 불법 개인 콜택시 등 직업도 다양했고요. 전과도 화려했습니다. 폭행, 성매매, 특수 강도까지 전과 11범에 재판 중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아직 다양하죠. 판결이 안 끝난 그냥- 상태에 있는 사람도 야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였네. 희한한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그 일당들이 진술을 하는데 신 씨 집에 감금했던 이 씨를 가방에 넣어서 다른 장소로 한 번 더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게 14일인데 실종 신고 들어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신고 들어온 날 형사님들이 신 씨 집에 갔었잖아요. 그때 뭐 영장 갖고 오셔요 했잖아요. 그때 이 씨가 그 집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영장 주세요 이렇게 한 거네요. 있었네. 이 씨가 거기 있었네. 그래서 어디로 옮겼다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저희가 바로 달려갔습니다.
아, 거기에는 이 씨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살아 있었겠죠? 그래서 저희도 기대하면서 오피스텔 방문을 딱 열어보았는데요. 네. 이 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찾고 있던 그리고 보여야 할 이 씨는 안 보이고요.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뭐요? 자, 그 오피스텔입니다. 어? 이게 뭐야? 저거 뭐예요? 시멘트로 된 화단이에요? 침대요? 침대예요? 뭐예요, 저게? 뭐 화단같이도 돼 있고. 근데 뭐 저건 약간 벽돌로 쌓은 구조물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보이긴 저게 왜 하는데. 실내를 뭐죠, 진짜? 저거는 바깥에 외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형사 생활하면서 저런 거 처음 봤습니다. 5, 6평밖에 안 되는 원룸 한복판에 저런 게 있더라고요. 야, 내가 저기 정말 나 깜짝 놀랐어. 위에 허브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서 네. 무슨 조각품인가 싶더라고요. 화분도 있고 그러게 하니까. 저게 무슨 화단 같기도 하고요. 저 밑에 바닥에 있는 걸 보세요. 아, 저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라고요? 소위 이제 그냥 혈흔이 막 뿌려진 건 아닌 것 같고 흘러내린 거잖아요. 뭐야 저게? 피 같으면은 물론 저렇게 흘러나올 수 있겠지만 저렇게 규칙적으로 선을 갖고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런 걸 본다면 부패한 시신에서 나오는 부패액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저기에다가 아이고. 예, 부패액 맞습니다. 저희도 바닥을 보고 아, 저 안에 시신이 있구나 했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도. 이야, 진짜 잔인하고 끔찍하다. 그래서 일단 과수대를 불러서 시멘트를 조심하게 깼는데 숯덩어리가 나오더라고요. 야, 숯덩어리요? 숯도 왜 나와? 냄새를 막으려고 이제 숯을 올려놓은 것 같았고요. 그 숯을 빼내자 비닐에 쌓인 시신이 보였습니다. 아유. 세멘트로 만든 묘지였던 거죠. 일단 그 이 씨가 맞아요? 이 씨가 맞고요. 부검을 한 결과 끈으로 목이 졸려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 신 씨가 다 시킨 건가요? 납치범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요. 자기들은 죽이진 않았다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살인까지 시켰으면 발도 안 닦았을 거라고. 그래서 오피스 CCTV를 봤더니 정말로 납치범들은 가방을 옮긴 뒤에 바로 나간 거예요. 잠시 후에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찍혔더라고요. 바로 신 씨였습니다. 결국 신씨네. 신 씨가 죽인 거예요, 그러면? 신씨가 죽인 거죠? 그리고 약 3시간 뒤에 신 씨가 그 집에서 나왔다가 한참 뒤에 다시 들어가요. 잠시 후에 그 집에 배달 기사가 오더니 그 집 앞에 뭔가를 두고 가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벽돌이랑 시멘트통이랑 있는 거죠. 야, 참. 그러니까 신씨가 이 씨를 죽이고 시멘트 벽돌을 주문한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한 번 더 그 집 앞에 세멘트와 벽들이 배달되더라고요. 두 번째 배달 온 사람의 얼굴을 확인해 보니까 하나코입니다. 20대 여성 하나코? 600만 원을 송금한. 아, 그럼 돈만 뽑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형사님들이 납치범들에게 전 예상치 못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자기들한테 납치를 시킨 사람이 신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누구예요? 납치를 시킨 사람이 바로 하나코였습니다. 어느 날 SNS에 덩치가 크고 떡대가 좋은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왔대요. 궁금해서 연락했더니 만나자고 답이 왔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하나코였답니다. 아. 그리고 몇몇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때 하나코가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요. 하나코가 여기저기 모은 사람들한테 돈 많은 남자가 있는데 납치해달라. 돈을 뜯으면 일당을 주겠다고 어머. 했답니다. 그래서 좀 돈 좀 벌려고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때마침 하나코가 입국하는 날이 됩니다. 곧바로 형사님들은 하나코를 바로 체포합니다. 하나코한테 납치범들이 전부 다 얘기했다 하니까 바로 시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안한 게 맞다고요. 처음에 이 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계속 이동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것도 하나코가 일부러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휴대전화를 들고 다녔던 거예요, 하나코가. 그러면은 피해자 친구분한테 나 잘 있어, 나 여자친구랑 있어라고 문자를 보낸 것도 사실 하나코였던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묘지가 발견된 오피스텔도
하나코 이름으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아, 피해자를 오피스텔 옮기기 직전 월세로 2달을 계약했더라고요. 야, 두 달 생각이 월세로 없는구나, 계약한 진짜. 남의 집에 시멘트 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에. 사람 죽여서? 그러니까. 그럼 하나코가 지금 주범인 건가요? 대체 아니 이 씨하고 무슨 복화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어린 사람이 네. 이제 나오죠. 저렇게까지 합니까? 피해자와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신 씨랑 하나코 둘이 모녀지간이더라고요. 이게 이씨 딸은 아니죠, 하나코가. 저희는 하나코가 신 씨의 또 다른 남자 내연남 사이에서 나온 딸이 아닐까 추정했습니다. 아, 가족 관계를 조회했을 때 둘이 접점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하나코가 그러더라고요. 신 씨가 친엄마라고요. 아, 근데 딸을 시켜서 저렇게 야. 그러면 모녀가 돈을 뜯으려고 이 사건을 계획을 한 거예요? 신 씨가 하나코한테 이 씨에게 받을 1억짜리 통장이 하나 있는데 그걸 받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녀가 함께 납치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던지고 딸이 실행하고. 네, 계획대로 이제 이 씨를 납치하고 협박 끝에 카드 번호를 알아내 1,400만 원을 찾는 데까지 성공한 거죠. 근데 아까 그 1,400만 원을 뽑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600만 원은 하나코 계좌에 입금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엄마 몰래 빼돌린 거였어요. 그게 남자친구랑 해외여행 가려고. 그 와중에 돈을 또 빼돌린 거네, 엄마 몰래? 저희가 이제 들으면서 화가 났던 부분은 하나코가 납치랑 감시한 놈들한테 일당으로 50만 원씩 주기로 했다던데. 50만 원이요? 납치하고 강도를 하는데 일당 금액이 50만 커도 원이요? 말이 안 되지만.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죽인 거래요? 변수가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협박을 해도 이 씨가 1억짜리 통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 씨가 이제 윽박도 지르고 때리기도 하고 4일 동안 하루에 바나나 하나만 먹이면서 협박을 했대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던 거죠. 이 씨가 끝까지 통장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오히려 내가 나가면 니네 다 죽어. 라며 더 세게 나오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경찰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이 씨를 급하게 오피스텔로 옮겼는데 바로 그날 신 씨가 하나코에게 갑자기 연락해서 시멘트랑 벽돌을 구해달라고 해서 2번째 배달에 하나코가 온 거죠. 하나코는 시멘트랑 벽돌만 가져다 주고 집 안에는 안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CCTV를 보니까 하나코는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나코가 살인을 방조했다고 봤고요. 네, 맞아요. 특수강도 및 공동감금, 사체 은닉 방조 혐의로 바로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신 씨는 뭐래요? 계속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줌마 딸이 다 말했어요라고 하니까 그제야 하는 말이 자기가 이 씨랑 사귀는 동안에 성노예였고 폭행도 엄청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때 위자료를 꼭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납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 씨 주장대로 그간 폭행을 당했다면 병원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확인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신 씨 주장일 뿐이죠. 그러니까 변명이에요, 변명. 변명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원인은 피해자한테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살인이 변수가 생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밀번호를 알아내도 살인을 어차피 저질러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결국에 주장에 따르면 이 씨가 통장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줘서 살인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저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끝까지 죽이지 않았다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멘트 묘지 사진 들이미 밀었는데도 표정 하나 변함없이 자기는 모르는 거다. 그래서 형사님이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신 씨의 딸 하나코. 제가 그랬죠. 당신 딸도 같이 했어? 하니까 꿈틀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딸은 안 했고요. 그래서 그럼 당신 혼자 한 거네? 그랬더니 그때서야 예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딸을 생각하면 그런 일을 했으면 안 되죠. 당연한 말씀이에요. 네, 돈에 눈이 멀어서 딸까지 끌어들여놓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진짜. 글쎄, 진짜 자식을. 결국에는 모든 전말이 다 이렇게 드러났고요. 신 씨는요, 징역 30년을 구형받게 되고요. 신 씨의 딸 하나코는요,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납치 강금에 가담한 10명도요, 징역 및 벌금형을 다 받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네. 2017년에 최 형사님이 여성 청소년과에 부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청과에 들어가면서 장기 미제로 돼 있는 가출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는 본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년까지의 모든 사건들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죠. 그중에 이 신고 내용이 좀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6년 전에 이제 부모님이 신고를 했는데 부모님이 추석 때 오기로 했는 딸이 추석 때도 오지도 않았고 그 뒤로 연락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당시에 만나던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했었다는데요. 자기 어머니랑 불면증 치료를 받으러 절에 들어갔는데 곧 올 거다.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그 남자친구도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 가출 신고가 되고 나서 한동안 그 여성분은 생활 반응이 계속 있었던 거죠. 전화도 켜져 있고 금융 거래도 좀 있고 이래 하니까 그 당시에는 미기가자로 남아 있었던 거죠. 6년 동안 딸과 그러면 쭉 연락이 계속 안 됐던 거고요? 예,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고 보통 성인이 미기가 신고가 되고 하면은 큰 사건이 나지 않는 이상은 다 연락이 되고 그래 하는데 이 사건은 계속 미기가 상태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무래도 여성분하고 제일 마지막까지 연락이 닿았던 사람이 그 남자친구니까 그 남자친구 행방을 찾아보려고 저희들이 그분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분 가족분. 그래서 지금부터 그 사라진 여성을 신 씨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를 김 씨라고 저희가 불러보겠습니다. 일단 남자친구 김 씨의 가족 관계를 파악해 봤더니 형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형 주소지로 찾아가서 김 씨 행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동생이 연을 끊고 산 지가 오래돼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미 한 7년 정도 끊겼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7년 전이면 그 신씨 신고 들어온 게 아까 6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1년 전부터 벌써 김 씨는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 말을 반신반의하고 집에서 잠복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예. 쭉 잠복을 하니까 김 씨의 행방은 뭐 전혀 안 보이고 또 김 씨하고 연락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그 집을 찾아갔죠. 다시? 다시 왜 찾아갔습니까? 형제들이랑 연을 끊고 살더라도 부모와는 연락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한테 어머니 어디 계시냐 좀 여쭐 게 있다. 그래 하니까 주소는 자기 집에 있지만은 어머님은 동생이 모시고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사님은 전입신고 전에 어머님이 사셨던 주소지로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충격적인. 그 모자가 이미 7년 전에 그 동네를 떠났다고 하더랍니다. 7년 전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자 사이에 어떤 갈등은 없었는지 탐문을 해봤습니다. 그 동네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아들이 효자다, 딸 같은 아들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두 모자는 한 집에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고 하고요. 같이 공사장에 일을 다녔는데 항상 아들이 엄마를 뒤에 자전거 뒤에 태우고 그래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들한테 여자가 생기다 보니까 인근 마을에 방을 얻어서 따로 나가 살게 되었고 그러고도 식사 때가 되고 하면은 매 끼니를 챙기고 가는 아주 효자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가기 한 10개월 전에 그 어머니를 아들이 병원에 모시고 가고 그게 마지막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들이 혼자 와서 이사를 하려고 왔던 거죠. 그렇죠. 근데 마을 어른분들께서 이사 때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답니다. 이사하러 와서 부모님의 짐을 안 챙기니까 그 어머니 옷까지는 챙겨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어머니 옷을 대충대충 챙겨가지고 가져갔는데 그것도 가다가 골목 어귀에 가서 몰래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들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갔던 병원에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렇죠. 우측 대퇴부에 구획정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계셨는데
심한 충격에 의해서 난 상처가 괴사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라는 의사 선생님께서 큰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큰 대학병원에 가서 저희들이 수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퇴원시켜 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기록 그리고 병원에 다닌 흔적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퇴원하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통화 기록도 전혀 잡히질 않고 생활 반응이 전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딱 확인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확인되는 게 뭔가요? 어머니의 노령연금이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갔던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부감에서 본 거고요. 왼쪽은 잘 보시면 어머니는 아니네요. 네, 어머니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노령에 누가 봐도 노모로 보여지진 않죠. 네네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찾고 있던 아들 바로 김 씨였습니다. 결국엔 불안하다. 저도 이 CCTV를 보고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아들이 찾아간 노령연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무려 83회나 됐습니다. 83회. 저희들이 김 씨가 여자친구 신 씨의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김 씨 어머니의 실종까지 추가로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 어머니와 관련해서는 존속 유기 내지 감금 정도는 되겠다. 그래서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쨌든 가족이랑 연금고 산 지는 7년인데 신 씨와 6년 전까지만 해도 또 연인 관계였고 김 씨 행방이 완전히 묘연해진 것도 신 씨랑 똑같이 6년 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김 씨 마지막 주거지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두 팀을 나눠서 김 씨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팀은 사진을 들고 김 씨를 탐문하러 다녔고 다른 한 팀은 김 씨 소유 차량이 한 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량을 동시에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 씨가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지역의 노숙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기차역을 중심으로 돌아봤는데요. 김 씨 사진을 보더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요? 근데 이름을 다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탐문 수사를 한 끝에 형사님은 김 씨와 비슷한 용모를 가진 한 남성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인근의 사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씨가 머물렀다는 절에 갔더니 절에서 소일거리를 도와주면서 잠시 살았는데 사정이 있었는지 통장으로는 임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임금을 직접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 어디에 있다고 하던가요? 절에서 생활하면서 여자 문제로 다툼이 생겨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 씨가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하나 알려줬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계속 핸드폰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위치 추적을 걸어놓고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더불어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바로 기차역 인근 공원에서 수상한 차량이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김 씨의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 씨가 노숙을 생활하고 있으니까 밤에는 차에 와서 잠이라도 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몇 날 며칠을 이제 잠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는 버린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기지국 위치에 집중하자. 그렇게 했죠. 근데 기지국이 신기하게도 동선이 일정했고요. 기지국 반경을 탐문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분들이 그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교회 가면 이렇게 거기서 밥을 주죠. 네, 식사를. 네, 맞습니다. 또 교회마다 돌면서 구걸을 하고 다녔던 걸로 추정이 됐고요. 저희가 갈 때마다 간발차로 방금 갔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예 동선상에 우리가 미리 가서 선점을 해서 잠복을 하자. 그렇게 잠복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걸려듭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모자를 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래요. 네네. 너무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촉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죠. 김씨 하면서 불렀죠. 딱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모자 벗기고 마스크 벗기고 하니까 김 씨가 맞았어요. 맞아요. 6개월 넘도록 애타게 찾던 그 김 씨가 바로 체포가 됩니다. 경찰은 지난 1일 경남 창원시의 한 교회 앞에서 씨를 체포합니다. 크게 저항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되게. 예, 저항은 없었습니다. 근데 잡자마자 이제 머리가 딱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 복잡했어요? 또 체포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김 씨한테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느냐? 그 물으니까 김 씨가 딱 손을 내밀면서 인정하겠습니다. 딱 이러는데 뭘 인정하겠다는 건지 지금 이제 딜레마가 시작돼요. 네. 저도 주어를 빼고 물었죠. 뭐라고요? 어쨌노? 그랬더니 꿈에 여러 번 나오셔서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는 어머니구나. 눈치를 챘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어디 계시노? 딱 물으니까 하는 말이 산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김 씨를 태우고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한참을 달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김 씨가 길을 잘 못 찾는 겁니다. 시간이 벌써 7년이나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산이 완전히 밀리고 변했겠지.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위치 특정이 안 되면은 이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다른 건 기억나는 게 없냐고 물었더니까 어머니를 살해하고 돌아가는 길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운동장에서 한 2시간 동안 펑펑 울고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략적인 위치는 확인할 수 있었죠. 진짜 이 시신 못 찾으면 이건 진술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 찾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산을 깎고 이 토목공사를 하면서 이제 바닥 작업들을 할 때 무연고 시신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땅을 파다 보면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무조건 전부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게 돼 있어요. 그 시신에 대한 기록을. 그래서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바로 관할 지역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한 변사 기록을 찾았죠. 딱 한 건 있더라고요. 한 건이요? 이거 한 건 맞아야 되는데. 자, 그 딱 한 건. 그 유골이 발견됐을 당시에 촬영된 사진이 있습니다. 저 산 소나무 있는 지역이 토목공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소나무를 베내고 있는 그런 작업 과정에 이제 유골을 발견한 거죠. 저렇게. 저것이 이제 그 당시에 병원에서 나가면서 모친이 입고 갔던 바람막이. 저거는 모친이 하고 있던 기부스입니다. 무연고 시신의 경우에는 화장 전에 DNA 정보를 남겨놓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했고요. 김 씨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김 씨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척추를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산재로 150만 원 정도의 산재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걸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매달 돈이 따박따박 나오다 보니까 일이 하기 싫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산재에 나오는 돈도 다 끝나고 그때쯤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아, 이게 참 말하기도 좀 화가 나는데요. 사실 어머니의 치료비는 아들이 감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네? 그건 무슨 소리예요?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모아주신 돈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치료는 그 돈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수술 못 받는 상황은 아니었고. 아니었어요. 어머니 수술비를 걱정하니까 어머니가 아들한테 적금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 수술비를 내면 된다. 걱정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한 거죠. 그걸 보는 순간에 어머니만 안 계시면 적금도 전세금도 내 거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적금이 1,400, 그리고 예금돼 있던 게 300만 원, 그 전세금 700만 원, 이래서 총 2,4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진짜 끔찍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내용이 또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김 씨가 대학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죠. 네. 대학병원으로 가지 않고 지금 우리가 봤던 그 야산으로 차를 몰았대요. 바로? 네. 그리고 김 씨가 산에다가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차량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가 그냥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더니 눈을 감았다 그래요.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야, 이거는. 그리고 저놈이 나중에 이제 진술하면서도 그 뒷문을 딱 열었을 때 어머니가 손을 딱 이래놓고 눈을 딱 감더래요. 그 장면이 지는 너무너무 사무친다는 거지. 그래서 애초에 울었다, 뭐 후회한다 이런 말은 사실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저렇게 차 안에서 목을 조르고 어머니를 차 밖으로 끌어내서 또 10m를 끌고 가서 산에다 유기하고 그래 갔으니 내가 볼 때는 이 그 여자친구 있잖아, 신 씨. 신 씨한테도 무슨 짓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 씨는 어쨌냐고 물었더니까 자기는 모른다. 친구 집에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불면증 질환이 뭐 이런 거는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모른다. 그래 정말 네가 모르면은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태웠습니다. 근데 거짓말 탐지기가 고장날 정도로 그래프가 올라간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흔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간단한 제수 음식을 사서 김 씨한테 안겼죠. 그리고는 이제 네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못 본다. 마지막으로 가서 인사라도 한번 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머니가 안치되어 있던 낙골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범인들이 자백을 하면은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근데 이 김 씨는 지금까지 자백을 한다고 했지만 차분하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하고 있다는 이런 진술도 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여드리고 나면은 감정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낙골당에 가서 완전 오열을 하더라고요. 너도 그런데 신 씨 부모님은 어떻게 했느냐.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느냐. 시신이라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죠. 그때부터 입을 열더라고요. 털고 가는 게 도리인 것 같다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백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생긴 돈으로 2년 동안 그걸로 생활을 했는데 그게 다 떨어지고 나니까 빈 털터리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던 신 씨하고 돈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는데 그렇게 다투다가 욱하는 순간에 목을 졸라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야, 결국은 돈 때문에 또 두 사람은. 그런데 신 씨한테는 생활 반응이 아까 있었다고 했잖아요. 돈 찾고 은행도 가고 핸드폰도 있었고. 아, 그럼 그게 다 김 씨가 한 거예요? 네, 생활을 했다는 흔적들, 반응들이 이제 있었다는 얘기죠. 예, 한동안 신 씨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살아있는 척 위장을 하고 신 씨 계좌에 남아있는 소액의 돈까지 전부 찾았었더라고요. 아휴.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까지는 안 했으면 가족들이 더 빨리 신 씨를 찾기 위해서 더 애를 썼을 거예요. 왜냐면 그 조그만 생활 반응 때문에 신 씨가 미귀가자로밖에 신고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신 씨는 어떻게 했답니까? 그래서 살해를 하고 나서 바다에 유기했다고 했습니다. 바다예요? 그래서 6년간 바다에서 떠오른 시신 중에 신 씨가 있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했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께 아직도 마음의 빛이 남아 있습니다. 참. 그 형량이나 죗값은 어떻게 됐나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두 분이 해결한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일인데요. 2015년 설을 일주일 앞둔 2월 12일 한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남동생이 며칠째 연락이 두절된 채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하러 온 겁니다. 누나가 남동생을 마지막으로 본 거는 언제? 실종 신고 8일 전인 2월 4일 날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5일 후인 이제 2월 9일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누나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남동생 집으로 갔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9일 날부터 연락이 안 됐다 그러면 연락이 안 된 기간이 길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남동생 집에 다른 가족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남동생은 60대 남성이었는데 혼자 사셨던 분이었어요. 누나분이 집에 갔을 때 좀 이상한 점은 딱히 이상한 거는 보지 못했다고 하셨고요. 집안 상태는 평소처럼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었고, 그런데 그 침대 밑에 동생의 휴대전화기가 충전 중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누나는 동생이 외출을 했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계셨답니다. 근데 그날 이제 바로 신고를 안 하고 왜 이틀이 지나서 하신 거죠? 그러게요.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누나분이 그날 충전 중이던 남동생 휴대전화기를 챙겨가지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혹시라도 휴대폰이 없으면 동생이거나 그 지인들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날 오후 2시쯤에 남동생 휴대전화기로 어떤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친한 동생인데 형님이 전화기를 찾아오라고 했다고 하면서요. 어? 조금 그렇죠. 특이하네요. 네. 전화를 건 남성이 하는 말이 청평으로 같이 약수를 들어갔는데 형님이 침대에 그 휴대전화를 놔놓고 왔다. 그래서 대신 좀 찾아오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집을 갔는데 휴대전화가 안 보여가지고 전화를 내가 한 거다. 그래서 이제 누나분이 어차피 전화기 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갈 거면 같이 가자. 그래서 집으로 와라. 나랑 같이 가자. 누나 이제 자신의 집 주소를 이제 알려 줬대요. 예.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전화한 남자의 말이 아무래도 이제 이상하더랍니다. 약수 들어간 거면 금방 올 텐데 뭐가 그리 급해서 지인한테 시켜서 전화기를 갖다 달라고 할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누나분이 집으로 찾아온 남자한테 그냥 동생이 직접 찾으러 오라 해라.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남동생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더랍니다. 그리고는 자기 명함을 주면서 형님이 지인 별장에 갔다가 온다고 하네요. 이틀 뒤에 누님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동생이 오지 않으니까 누님께서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하신 거고요. 휴대전화를 찾으러 온 남자는 누군지 좀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연락이 끊긴 그 남동생을 방 씨라고, 전화기를 찾으러 왔던 그 남성을 정 씨라고. 실종팀은 일단 방 씨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방 씨가 살던 아파트 CCTV를 확인합니다. 놀랍게도요, 마지막으로 방 씨가 아파트를 나선 날이 2월 6일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2월 6일 아침이면 2월 4일 날 밥을 먹었다 그랬어요. 네. 그럼 9일 날 밥을 다시 먹기로 했는데 9일 날 연락이 안 됐고 누나랑 밥을 먹고 이틀 뒤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6일에 나가서 들어오질 않았다면 그때부터 휴대전화는 계속 충전하고 있었네요. 계속. 네. 집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6일 날 아침 방 씨가 아파트를 나설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방 씨가 집에서 어떤 남자랑 같이 나왔어요. 근데 남자 손에 약수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함께 사라졌고요. 그래서 그 차량 소유주를 확인해 봤더니 누나한테 전화기를 찾으러 왔던 그 정 씨였습니다. 그 차의 주인이 정 씨인것까지는 알아낸 거예요. 네, 그 동생인 거죠. 그러면 지인 별장에 간다고 했으니까 네. 거기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약수 뜨러 가기 전날이죠. 네. 2월 5일 날 방 씨 집에 오랜만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방 씨가 청평 쪽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 별장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물이 좋다고 내일 약수물을 뜨러 가자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 정 씨 입장은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그날 같이 방 씨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같이 청평으로 갔는데 약수를 뜨고 나니까 방 씨가 자기는 여기서 며칠 더 지낼 거니까 혼자 돌아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전화가 와서 자기 전화기를 집에 놓고 왔으니 전화기를 좀 갖다 달라고 연락이 와서 방 씨 누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대체 두 사람의 사이는 어떤 사이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네. 13년 전에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같은 병실에서 함께 방을 썼답니다. 그 방 씨는 그때 당시에 그 맹장수를 받아서 입원을 했었고요. 정 씨가 동생한테 골수 이식을 해줬는데 방 씨 입장에서는 너무 기특하고 마음 씀씀이가 이쁘니까 네. 그때부터 친해졌고 그 14년 전부터 계속 친한 사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13년. 오래된 사이. 네. 그럼 어쨌든 정 씨는 10일까지 방 씨랑 연락이 됐다는 거네요.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온 이제 초반이었기 때문에 통신 기록이라든지 뭐 도로 CCTV를 이걸 확인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참고인 조사만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된 게 실종 신고 6일째인 2월 18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방 씨의 행적이 묘연해진 지 12일이 지난 상황이죠. 실종 사건은 강력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때가 딱 설 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움직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방 씨가 아파트를 나선 이후 어디로 갔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정 씨의 진술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CCTV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최종 목적지가 청평이 아니었습니다. 어머. 청평이 아니었다고요? 아까 청평이 약속 들어갔다고 해서.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동두천으로 간 게 이제 확인이 됐었습니다. 청평에 방 씨를 내려주고 혼자 간 건가? 아닙니다. 그때 그 동두천에 갈 때 방 씨랑 정 씨 두 사람이 모두 CCTV에 포착이 됐었거든요. 동두천에 정시 소유의 작은 가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가건물 옆에 빌딩으로 들어가는 게 CCTV가 확인됐습니다. 본입 건물이 아니라 그 옆 건물로 들어갔다. 네, 맞습니다. 거기는 왜 갔을까? 그 빌딩은 입주자가 없는 빈 건물이었는데요. 그 건물에 1시간 후쯤 정 씨가 혼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 빈 건물에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방 씨가 있던가요? 건물 안을 이제 싹 다 뒤져봤는데 방 씨는 이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물을 수색하는 동안에 다른 팀에서 이제 CCTV를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 팀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 다음 날 정 씨가 다시 그 건물로 들어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차 트렁크를 열어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보이는데 CCTV 각도를 교묘하게 이렇게 피해서 주차를 하는 상황이라 정 씨의 정확한 행동은 이제 보이질 않았어요. 납치되어서 감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락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추정이 되죠. 네. 그럼 가서 체포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그래서 저희가 정 씨를 체포를 하러 갔는데 아쉽게도 한 발 늦었습니다. 강력 사건으로 전환된 그날 해외로 이미 도주해 버렸더라고요. 해외로요? 아 그러면 티켓이나 이런 거 통해서 어디로 갔는지 정도는 확인이 된 건가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일본으로 출국한 게 확인됐습니다. 정 씨 어머니한테 아들의 행방을 물었더니 정 씨가 일본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일본어 지인들 만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적색 수배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단 빈 건물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보고 사청에 그때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운영을 안 한 지가 이제 꽤나 돼가지고 먼지가 좀 쌓여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바닥 일부에 닦은 듯한 이런 흔적이 보였어요. 그래서 혈흔 반응부터 봤는데요. 유치원 화장실이랑 교실 바닥과 의자에서 루미놀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바로 방 씨 집에 가서 칫솔, 속옷 대조를 했는데 애석하게도 방 씨와 같은 유전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명함을 줬다고. 네, 누나한테 명함을 왜?
일단 살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건 현장이 이제 거기로 추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 바로 처리를 했어야 돼요. 그쵸. 은닉하고 매장하고 숨겼어야 되는데 범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신보다 더 급하게 뭔가 지금 확보해야 될 것이 있거나 다른 목적이 있거나 이 방향으로 이제 수사를 다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뒷수습보다 훨씬 더 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그렇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방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2월 6일 정 씨의 행적을 쭉 살펴봤는데요. 동두천에서 빠져나온 정 씨가 자기 집이 아닌 방 씨의 아파트로 다시 간 게 확인됐습니다. 집에. 그렇죠. 방 씨 아파트로 간 정 씨는 한참을 집에서 이제 머무르다가 무언가를 점퍼에 둘둘 말아가지고 아파트를 이제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제 집안에서 이제 사라진 기중품이라든지 현금 이런 거는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왜 방 씨 아파트로 다시 돌아간 걸까? 그 이유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건데요? 이상하게 이제 방 씨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2월 11일에 옮겨져 있었어요. 2월 10일이면 지금 사망한 지 5일이 지났을 텐데. 그렇죠. 아까 6일로 추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네. 동두천으로 간 게 6일이니까. 옮겨진 주소지를 이제 확인해 봤더니 동두천의 빈 건물 옆에 있었던 이제 정 씨 소유의 집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였어요? 처음엔 저희도 이유를 몰랐는데요. 방 씨의 아파트에서 그 답이 나왔습니다. 주소를 옮기기 이틀 전이죠. 2월 9일. 방 씨의 아파트 소유권이 방 씨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로 담보대출까지 받은 상태였고요. 그럼 정 씨가 피해자의 아파트를 노렸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렇게 보면. 보여져요. 네. 그 아파트 명의가 딱 정 씨 이름으로 돼 있었겠네요. 근데 이제 정 씨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또 다른 3자. 자, 형사님들은 이제 아파트의 새 명의자가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조심스럽게 새 명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형사님들을 보고 아주 그냥 노발대발 하더랍니다. 자기는 정 씨에게 빌린 돈을 아파트로 받았는데 무슨 말이냐 지금. 새 명의자는 정 씨에게 투자를 했다가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투자금은 약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1월쯤 정 씨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투자금을 돌려줄 방법이 생겼다. 근데 부동산으로 대체해도 되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하더랍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럼 피해자 아파트를 몰래 넘길 계획을 1월부터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 씨 자기가 아파트를 하나 받을 게 있는데 아마 그 아파트가 매매가가 4억 정도 된다. 세금 때문에 어차피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으니 4억의 아파트를 가져가고 남는 차익은 그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달라라고 했답니다. 방 씨 아파트에서 몰래 훔쳐나온 게 집문서였대요. 네,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 나온 것으로 이제 추정됐습니다. 정 씨가 이제 등기권리증, 위임장까지 가져와가지고 계약상의 문제도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 과정에서 딱 한 가지 이제 이상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부탁이요? 주민센터에서 혹시 전화가 오면 기존 집주인인 방 씨인 척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왜? 그 기존 집주인의 방 씨의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데 아마 확인 전화가 할 것 같다면서 새로운 명의자한테 방 씨인 척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새 명의자도 꺼림칙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진술 내용하고 사건 당일 행적 등을 제가 면밀히 살펴봤을 때 새 명의자는 공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했습니다. 정 씨는요 주위에
부동산 재력가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온라인 동호회에서도요, 자신이 경매를 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를 이렇게 끌어모았는데요. 투자금의 10%를 매달 수익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면서요. 정 씨의 실체를 우리가 확인하고 황당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 씨가 운영한다는 이제 부동산 사무실을 가봤거든요. 근데 운영은커녕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었고 공용 오피스. 책상 하나 달랑 놓여져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투자자를 모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 씨의 채무를 확인해 봤는데 빚이 대략 한 10억 정도나. 그동안 이제 투자금 명목으로 끌어들은 돈으로 계속 이제 돌려막기를 해왔던 거였습니다. 실제로 정 씨한테 속아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 정 씨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사람도 있었어요.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생겼거든요. 정 씨에게 그동안의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정 씨가 지인한테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그러니 만나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같이 돈을 받으러 가던 길에 정 씨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전깃줄로 목을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도망을 쳐서 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언제든지 정 씨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는 차마 생각도 못했고요. 투자금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피해자도 안타까웠던 게 정 씨 가족들이랑 같이 만날 정도로 정말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정 씨가 이제 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소문 때문에 지인들이 정 씨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은 죽일 값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수사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이제 피해 신고를 하나 둘씩 접수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추가 피해가 계속 확인되고 있던 중에 드디어 일본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본 경시청에서 정 씨가 잡혔다는 소식을 전해온 거죠. 대출받은 돈으로 지내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노동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외국인 등록증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결국 거리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거죠. 그때 이제 저희는 정 씨가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좀 복잡했었어요. 지금 도피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외국에 가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에서는 사실 이거 자백을 받아야 되는데 또 얼마나 많은 또 준비를 해놓았겠습니까? 네, 일단 공항에 들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성부수를 던져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시 차량을 추적하면서 피해자 방 씨를 유기했을 것으로 보이는 장소를 미리 파악해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수갑을 채워서 차에 싣고 유기장소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는 이제 정 씨를 압박하면서 자백을 이제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밤이었거든요. 캄캄한 데가 뭐가 보이겠나 싶었죠. 저희는 걱정이 딱 되더라고요. 아, 내일 아침에 해 뜨면 다시 오는 게 낫지 않나 싶었는데 팀장님께서 무조건 달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형사들도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강력범죄는 아주 잔머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언제 또 이게 머리를 굴려서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자. 맞습니다. 두어 번 길을 잘못 찾아 들긴 했는데 정 씨가 딱 손을 짚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땅을 살짝 파봤더니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의 발이 보였습니다. 순순히 인정을 했습니까? 인정했습니다. 정 씨는 새 명의자한테 아파트 새 명의자에서 썼던 수법으로 피해자 방 씨를 꿰어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건물로 빚을 자기한테 갚겠다고 하는데 세금 때문에 정 씨 자기 명의로 할 수 없다. 방 씨에게 명의만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방 씨는 14년 전부터 봐오던 동생이니까 그런 정 씨를 믿고 인감을 내준 거고요. 그 이후에 방 씨가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인감을 주면 위험하다. 네. 그런 조언을 듣고서 정 씨한테 다시 인감을 다시 갖다 달라. 그래서 돌려받았답니다.
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까지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일본으로 도주했지만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그 집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피해자분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했던 거를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피해자 방 씨 아파트를 이제 담보로 대출만 받을 생각이었었는데 계획이 틀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2월 5일에 인감을 돌려주려고 방 씨 집을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밤새 이제 설득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득을 하기 위해서 동두천에 이제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빈 건물을 보여주면서 이게 빚 대신 내가 받을 건물이니 안심하고 인감을 다시 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근데 결국 방 씨가 거절을 하자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주장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피해자가 평소에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니 어차피 죽을 목숨 내가 아파트를 가져도 되겠다. 말이야 막걸리야 진짜. 이게 말이 안 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들이 하는 그 주장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피해자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다는 게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정적인 사인은 뭐였습니까? 사인은 이제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피해자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린 후에 손으로 목을 졸랐어요. 그 후에 이제 의자로 그 유치원생 의자가 좀 작습니다. 그 의자로 다시 목을 눌러가지고 이제 살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낮잖아요. 조그마잖아요. 애기 의자. 그걸로. 되게 우발적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범행 도구가 쓰였잖아요. 일단 정 씨는 40대고 피해자는 60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의자로 목을 또 졸랐다고 하는 것은 이건 화가 나서 그냥 공격한 게 아니고 끝까지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행동이죠. 맞습니다. 피해자를 이제 살해한 후에 바로 이제 피해자 집으로 가서 등기 부등본, 인감까지 다 챙겨갖고 바로 아파트 명의를 이전과 대출 바로 끝냈고요. 다음 날 이제 시신을 유기했다고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이게 다 계획이지 어떻게 모발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계획적인 살인인 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살인 미수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최종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